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을 넘긴 호라비 이준호라고 합니다. 한때는 사업을 하며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왔지만 지금은 단출하게 살아가고 있죠.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하나 있어요. 그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기쁨 또한 컸습니다. 딸은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처음 아기를 안았을 때의 그 따뜻함 느낌을 잊을 수 없네요. 작은 손을 만지자 제 심장이 마구 뛰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어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늘 알뜰히 살아야 했지만 딸에게만은 최고의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제 편이 아니었죠. 원래 몸이 약했던 아내는 딸을 낳고 시름시름 앓다가 아이가 3살 무렵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죠. 그 뒤로 외동딸 홀로 키우며 먹고 살기 위해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덕에 사는 것도 넉넉해지고 딸도 잘 자라줬죠. 그런 딸이 얼마 후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흐뭇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 제 마음은 좀 복잡합니다. 딸이 지금의 행복을 찾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와 딸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딸이 꽃길만 걷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나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룬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텅 빈 집을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껴야 했답니다. 아내는 저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행복이 끝나버렸고 외동딸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괴로웠죠. 어린 딸은 막노동하며 먹고 사는 제가 다쳐 돌아올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아빠 괜찮아? 많이 아파? 내가 호해줄까? 그때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네요. 아빠 괜찮아. 우리 딸이 있는데 아빠가 왜 아파? 하지만 그 미소 뒤로는 끝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딸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저는 동네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딸에게는 항상 웃는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남대문 시장에서 도매업을 시작하며 장사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게 제 인생에서 얼마나 큰 기회인지를 깨달았죠. 물론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딸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이를 악물며 버텼네요. 그런 저를 보며 어린 딸은 고사리 손으로 밥상을 차리고 청소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 걱정하는 말까지 했죠. 아빠, 내가 아빠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꼭 말해줘요. 우린 세상에 둘뿐이니까 서로 챙겨줘야지.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 딸의 응원 덕분에 매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네요. 그래서 밤낮으로 일하고 공부하면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 사이 딸은 어느새 대학생이 되어 있었고 저는 마침내 사업에 성공해 여러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가 되었어요. 물론 이런 성공 뒤에는 수많은 눈물과 고생이 있었죠. 그래도 돈 걱정 없이 딸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해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저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 이젠 건강도 좀 돌보면서 사세요.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 좀 피곤해서 그런가? 안 그래도 병원에 가보려고 예약해놨다. 그래요? 그럼 저랑 같이 가요. 언젠지 말씀해 주시면 시간 빼놓을게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자 의사가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과로가 심하셨나 봐요. 간 수치가 너무 높네요. 치료도 시작하셔야 하지만 휴식이 중요합니다. 그 말에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거 봐요, 아빠.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이제 더 신경 쓰마.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다 큰 것 같아도 아직 여린 딸인데 세상 천지 피부치 하나 없는 딸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저 하나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더군요. 그래서 딸도 성인이 되었으니 언젠가 저 대신 딸을 지켜줄 듬직한 남자가 나타나길 바라게 됐습니다. 하지만 딸은 공부하랴, 제 아비 돌보랴, 남자한텐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넌지시 물었죠. 넌 남들 다 사귀는 남자친구도 하나 없어? 대한민국 남자들 다 눈이 삐었구만. 아빠는 막상 내가 남자 만난다면 서운해하실 거면서. 전 아빠 세장가 가기 전까진 연애할 생각 없어요. 결혼도 내 손으로 우리 아빠 장가 보내고 나서야 할 거야. 뭐야? 두 부녀가 짝도 없이 늙어 죽자는 말이구나. 너 결혼시키고 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후련한 마음으로 연애할 테니 걱정 말고 너나 먼저 가거라.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 대한 걱정으로 연애도 미루는 애틋한 부녀간이었습니다. 그러던 딸이 대학 3학년에 올라가 뜻밖의 말을 꺼내 저를 놀라게 하더군요. 어느 날 저녁을 먹던 딸이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 사실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좋은 친구를 만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딸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다른 일이 있을 거라 직감했습니다. 그래? 뭐 하는 남자니? 제가 물으니 딸은 좀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 사람이요. 등록금도 못 내는 가난한 집 아들이에요. 그래도 정말 착하고 예의도 바르고 절 많이 아껴주려고 해요. 딸의 말에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자를 바란 건 아니지만 등록금 낼 형편도 안 된다는 말을 들으니 솔직히 썩 내키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 앞에서 생전 처음 남자 얘기를 꺼낸 딸을 보니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어 대놓고 말리기가 어려웠네요. 딸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못 이기는 척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 뭐 서로 좋아한다면 아빠도 응원하마. 하지만 형편이 너무 어려우면 사랑도 부담이 되지 않겠니? 제가 이렇게 말하자 딸은 눈빛을 빛내며 대답했죠.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정말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힘들지만 얼마 안가 자리 잡을 거예요. 전 그 사람 전적으로 믿어요. 딸의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고 그 후 그 남자와도 몇 차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지금은 제가 가진 게 없지만 취업만 하면 성훈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 겁니다. 믿고 지켜봐 주세요. 남자는 예의 바르고 딸에게 항상 배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딸이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말했어요. 아빠, 민수 오빠 등록금이 모자란 모양이에요. 지금도 아르바이트 많이 하는데 그래도 어려운가 봐. 혹시 아빠가 도와줄 수 없을까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도와주고 싶지만 오히려 그게 부담이 되거나 자칫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을지 걱정이 되더군요. 하지만 딸의 애절한 눈빛을 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았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비가 도와주마. 정말요? 고마워요, 아빠.
대신 민수 기분 나쁘지 않도록 말 잘해야 한다. 혹시 자존심 상해할지도 모르니. 알았어요. 제가 잘 말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딸은 활짝 웃으며 좋아하더군요. 저는 딸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어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딸이 그런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걸 보고 그동안 고생에 불을 이룬 보람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렇게 저는 별뜻 없이 딸의 남자친구 등록금을 대주게 됐습니다. 물론 남자도 그 말을 듣더니 저에게 찾아와 인사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께 이런 도움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면목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거 없네. 다행히 내가 그 정도 여유는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게. 난 자네를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감사합니다. 제가 취업만 하면 전부 다 갚겠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자리 잡아서 우리 성은이한테나 잘해주게. 딸의 남자친구는 제 걱정과는 다르게 호의를 좋은 뜻으로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 후로도 저는 종종 남자를 도와줬습니다. 학비가 없다고 하면 학비를 대주고 생활비가 부족해 보이면 꽤 큰 돈을 용돈으로 쥐어주기도 했어요. 생색내는 건 아니지만 제가 거의 그 남자를 졸업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도움을 줬죠. 물론 저도 자선사업가는 아니었지만 딸이 그 남자와 함께 행복해지길 바라며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남자를 돕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 부모와도 안면을 트게 됐어요. 제가 거절해도 굳이 식사 대접을 하겠다며 약속을 잡더니 고개 숙여 인사하더라고요. 남자의 아버지는 주름진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고 말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민수 녀석이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못난 부모 때문에 항상 힘들게 살았는데 성은이 같은 복덩이를 만나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지금은 성은이가 아깝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민수 취업하고 결혼하면 아마 이 빚 다 갚으면서 살 겁니다. 그러자 남자의 어머니도 남편을 따라 저에게 거듭 인사하더군요. 아무리 두 아이가 사귄다고 해도 등록금이 적은 돈이 아닌데 흔쾌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차피 성은이랑 우리 민수 결혼하는 거야 기정사실이니 앞으로도 제 딸이라고 생각하고 아끼면서 잘해주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오늘 두 아이 약혼한다 생각하고 우리 건배 한번 할까요? 그러더니 남자의 아버지가 자신 앞에 놓인 술잔을 들었습니다. 네? 약혼이요? 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지만 싫은 내색 없이 얼굴을 붉히는 딸을 보고 저도 조심스럽게 술잔을 들어 건배했네요. 그러고는 식사가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은 저를 향해 거듭 인사했습니다. 저는 과한 인사를 받은 것 같은 마음에 민망해하며 답했죠. 아이들이 너무 보기 좋아 저도 기꺼이 도와주게 됐습니다. 저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살아야죠. 저는 혹시나 제가 돈 자랑하며 거들먹거리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최대한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배려가 나중에 얼마나 큰 후폭풍을 가져올지 미처 예상하지 못했네요. 그 후로 남자는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딸에게 소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그 사이 둘의 사이는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았고 저도 당연히 남자를 예비 사위로 여기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면 딸은 언제나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민수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아빠한테도 항상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니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흐뭇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두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하게 됐죠. 물론 상대가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저는 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거든요. 게다가 그때까지 남자와 그 부모가 보인 태도로 보아 딸이 그 집으로 시집가면 분명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도 했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딸의 남자친구가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딸과 같은 해에 대학을 졸업한 남자는 딸보다 먼저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네로라 하는 대기업에 들어갔죠. 저는 진심으로 남자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백화점에 가서 고급 정장까지 사줬습니다. 헌데 언젠가부터 딸아이와 남자친구의 사이가 전보다 못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점차 두 아이가 만나는 횟수도 줄고 연락도 좀 뜸해지는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은근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딸이 예쁜 원피스를 골라 입고 빙그르르 돌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오늘 저 어때요? 오랜만에 오빠랑 저녁 먹기로 했거든요. 근사한 레스토랑에 데려갈 건지 예쁘게 입고 오래요. 그러니? 안 그래도 요즘 민수 만나는 게 영 뜸한 것 같아서 궁금하더니 오늘 만나는구나. 네, 대기업이 괜히 대기업이 아닌가 봐요. 일도 무지 바쁘고 배울 것도 많은가 봐요. 그렇지.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늦지 말고 서둘러서 좋은 시간 보내다 오너라. 네. 아빠 저 없다고 대충 드시지 말고 식사 잘 챙겨 드세요. 그러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외출하더군요. 헌데 그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나갔던 딸이 외출한 지 2시간도 되지 않아 어두운 표정으로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저녁을 이렇게 빨리 먹었어? 민수랑 레스토랑 간다고 했잖아. 오빠가 갑자기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야 해서 못 만난다고 전화했더라고요. 뭐? 그럼 너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어? 이 시간까지 민수 기다리다 돌아온 거야? 전화를 안 받아서요.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그럼 지금이라도 저녁 먹어야지. 얼른 씻고 나와라. 괜찮아요. 입맛 없어서. 저 피곤해서 먼저 잘게요. 그러더니 어깨를 늘어뜨리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대기업에 들어가고부터 딸이 그렇게 바람맞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남자는 뻑하면 약속을 펑크내며 회사 핑계를 대곤 했고 그럴 때마다 저희 딸은 속상해했습니다. 아무리 정신없는 신입사원이라곤 하지만 저는 남자의 행동이 거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번 불러서 속내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네요. 그러다 얼마 후 저희 딸도 작은 출판사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국문과를 나온 딸이 워낙 책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대학 선배가 하는 출판사에 들어가 편집 일을 배우게 된 겁니다. 저는 딸이 벌써 사회인이 되었다는 생각에 기뻐하며 조촐한 축하 파티를 해주기로 하고 백화점에 들러 케이크를 샀습니다. 저희 딸이 특별히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백화점 지하식품 매장에서 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케이크를 사서 돌아서는 제 눈에 낯익은 장년의 여성이 보였습니다. 바로 딸의 남자친구 어머니였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네요. 이게 누구십니까? 민수 어머니 아니신가요? 그러자 몰라보게 달라진 차림의 상대가 저를 향해 인사하더군요. 어머나, 성은이 아버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예, 저희 성은이도 이번에 취업을 했네요. 그래서 축하해줄 겸 케이크를 하나 사려고요. 그랬어요? 축하드려요. 민수한테 아직 말씀 못 들으셨나 보군요. 요즘 애가 어찌나 바쁜지 얼굴 보기도 힘들어서요. 대기업이라 그런지 일이 많은가 봐요. 애가 아침이고 저녁이고 정신없이 바쁘고 주말에도 툭하면 출근이네요. 그런 것 같더군요. 요즘 두 애들 만나기도 어려운 것 같고. 뭐 어쩌겠습니까. 잘난 남자친구도 쓰니 성은이가 그 정도는 이해를 해야죠. 괜히 신입사원 연봉을 중소기업 과장보다 많이 주겠어요. 그러면서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에게 아들의 등록금을 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을 때와는 뭔가 달라 보였기 때문이죠. 옷차림도 그렇지만 태도 자체가 변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이 직장 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아직 적응하는 기간이니 정신없겠네요.
근데 성은이는 어디 들어갔나요? 물론 대기업 들어간 거죠? 저희 애는 선배가 하는 출판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부터 책을 좋아하더니 책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네요. 네? 아니 그 좋은 대학을 나와서 고작 출판사요? 그것도 선배가 하는 거면 말 안 들어봐도 소규모겠군요. 네, 뭐 그리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직원이 저희 애까지 전부 5명쯤 된다는 것 같던데요. 어머나, 차라리 노는 게 낫지. 그런 회사에서 무슨 돈을 벌겠다고?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그 정도로 취직이 안 되던가요?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 헛기침을 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회사 규모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성은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즐겁게 살길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그게 아니죠. 살림이 넉넉한 편도 아니시라면서 취직이라도 좋은 곳을 해야 나중에 혼수라도 제대로 해오지 않겠어요? 그거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재벌은 아니지만 성은이 원하는 만큼 혼수 준비할 정도는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세요? 듣기론 뭐 장사를 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도 벌이가 나쁘진 않으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대화가 길어질수록 기분이 안 좋았고 속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얼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지더군요. 그 성은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럼 볼일 보고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애들 시간 되면 식사라도 한번 하시지요. 네, 뭐 애가 워낙 바빠서 그럴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한번 물어는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영 찜찜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딸에게는 그날의 만남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나쁜 건 저 하나로 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헌데 그런 일이 있고 며칠 후 이번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남자의 아버지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날 저는 강남에 있는 건물을 돌아보러 나갔다가 오랜 시간 친하게 지내오던 건물 경비원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평소 활기가 넘치던 모습과는 다르게 좀 기운이 없어 보이더군요. 이보시게, 오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나? 예, 사장님. 실은 제가 몸살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몸이 안 좋으면 말을 했어야지. 병원은 다녀온 거야? 아니요. 어제 그냥 감기약 하나 먹고 잤는데 영 기운이 나질 않네요. 아프면 병원부터 가야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지금 근무 시간인데 자리를 비울 수 있나요? 일 끝나면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일이 문제인가? 내가 대신할 테니 어서 병원부터 다녀오게. 네? 사장님이요? 그래. 그럴 게 아니라 그냥 병원 갔다 오늘 퇴근하게.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긴. 사장이 하는 말을 안 들을 텐가? 지금부터 몸 관리 잘하고 건강에 신경 쓰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렇게 저는 한사코 거절하는 경비원을 등 떠밀어 병원에 보내고 대신 경비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에 앉아 아픈 사람을 대신해 일을 해주고 있었죠. 사실 그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저도 힘든 시절을 보내본 사람이라 인색하게 굴지 않으려 늘 신경을 썼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앉아 절 경비원으로 아는 사람들과 격없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전 생각이 떠올라 즐겁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저는 영락없는 경비원의 모습으로 제 건물을 돌아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건물 앞 인도에 침을 뱉더니 담배꽁초까지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됐네요. 저는 얼른 다가가 그 사람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이보십시오. 사람들 오가는 길에 이런 꽁초 버리시면 어쩝니까? 그러자 상대가 몸을 휙 돌리더니 다짜고짜 화를 내더군요. 뭐요? 경비 주제 어디다 소리를 질러? 여기가 당신의 안방이야? 왜 당신 땅도 아닌데 참견이야? 그러면서 인상을 팍 쓰는데 그 모습이 낯익은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얼굴을 들여다보다 깜짝 놀랐죠. 그런데 상대방 역시 제 얼굴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딸의 남자친구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 사람도 남자의 어머니처럼 옷차림이 예전과 사뭇 달랐어요. 남루한 점퍼 차림으로 저와 만날 때와는 다르게 한눈에 봐도 꽤 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있더군요. 남자는 절 보며 좀 전보다 더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물었습니다.
아니, 이거 성은이 아버님 아니십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민수 아버님.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별일 없으셨는지요? 그런데 제 물음을 들은 상대의 눈에서 단박에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성은이 아버님이 이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셨군요. 전 예전에 성은이한테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분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니었나 봅니다. 그 말에 저는 굳이 아니라고 변명하지 않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뭐 사업이랄 것도 없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장사하다가 이제 다른 일도 좀 해볼까 해서요. 저는 우리 민수 등록금도 대주시고 해서 이렇게 형편이 어려우신 줄은 몰랐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괜한 말씀이 아니군요. 네? 어떤 말씀 말인가요? 사정이 좋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던 말씀 말입니다. 전 그래도 설마 했는데 예. 뭐 그래도 저 딸 하나 부족하지 않게 키울 정도 능력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다 기준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경비에서 얼마나 번다고. 뭐 아무튼 반가웠습니다. 전 이 건물 횟집에서 약속이 있어서 그럼 이만. 그러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뜩찮은 표정으로 뒤돌아가더군요. 그 모습에서 저는 얼마 전 남자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와 같은 불편한 기분을 다시 한번 느껴야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을 만난 이후 갑자기 딸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졌음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무리 물어도 딸은 그저 안 하던 일을 하는 게 힘들다는 핑계를 대더군요. 그렇지만 아비의 촉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딸이 남자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의심을 버릴 수가 없었네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2달쯤 지난 어느 날 딸이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기겁하며 쫓아들어가 물었어요. 성은아, 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디가 아픈 거야? 아빠, 저 이제 어떡해요? 민수 오빠가... 왜? 민수가 어디 다치기라도 했어? 그런 게 아니라 민수 오빠가 헤어지자는 거 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야? 아니 이유가 뭐야? 너희 결혼까지 약속했었잖아. 몰라요. 그냥 바쁘고 힘들어서 연애할 시간 없으니 헤어지자는데 전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민수 만났으면 똑바로 물어봤어야지. 만나지도 못했어요. 거의 2주가 넘게 연락이 안 되더니 퇴근하는데 문자 하나 달랑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연락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뭐야? 내 이놈의 자식을... 저는 눈물을 펑펑 쏟는 딸의 모습에 억장이 무너지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남녀 사이에 사귀다 헤어질 수 있다는 건 분명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2달 사귄 사이도 아니고 3년 넘게 만나온 아이들이었어요. 게다가 약혼이니 뭐니 먼저 짓거려대며 등록금 받아갈 땐 언제고 헤어지자는 말을 문자로 했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딸은 식음을 전폐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애가 먹질 못해 기운이 없으니 회사에 출근도 하지 못했죠. 다행히 선배가 운영하는 출판사라 얼마간 휴가를 준 것 같더군요. 헌데 제가 급한 일이 있어 잠깐 사무실에 나갔다 오자 집에서 울고 있던 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나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딸이 조금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민수 오빠 부모님이 집으로 오라고 하시네요? 아마 저랑 헤어지자고 한 오빠를 혼내신 건 아닌가 싶어요. 뭐라고? 딸은 정말 그렇게 믿는 것 같았지만 그 말을 들은 저는 불안함에 속이 타서 얼른 물었습니다. 성은아, 민수네 집이 어디냐? 나한테도 주소 좀 보내봐라. 왜요? 아빠도 오시게요? 그래, 무슨 말 하려는지 나도 한번 들어봐야겠다. 에이, 아니에요. 아빠까지 가실 필요 없어요. 제가 가서 얘기 잘 듣고 올게요. 아빠 버스 왔어요. 저 다녀올게요. 그러더니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 후로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제 불길한 느낌대로라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2시간쯤 지난 후에 딸이 집으로 돌아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가 경비원이라 이 결혼 못한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역시 제 생각이 맞았더군요. 뭐라고? 아니, 아빠가 왜 경비원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나 모르게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다. 실은... 그래서 저는 눈물 흘리는 딸을 앉혀두고 그간의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죠. 그게 정말이에요? 민수 오빠 부모님이 정말 그런 이유로 저랑 결혼 못 시킨다고 하신 거예요? 틀림없어. 아니,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니? 그럴 리가. 정말 좋은 분들이셨는데. 성은아, 너 이런 결혼 꼭 하고 싶니? 제가 하고 싶어도 안 된다잖아요. 내가 그건 다 거짓말이었다고 밝히면 그 사람들 분명 다시 태도를 바꿀 거다. 안 봐도 뻔한 일 아니냐? 제 말에 딸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러더니 결단을 내린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랑 같이 가서 다시 한번 파혼 이유 확인하고 그래도 아빠가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으면 힘들지만 이 관계 정리할게요. 그게 정말이냐? 네. 첫사랑이라서 쉽진 않겠지만 사실 요즘 오빠가 저한테 대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좀 이상하긴 했어요. 만약에 돈 때문에 저랑 헤어지려고 하는 거라면 힘들지만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다니 장하다, 우리 딸. 당장 그 집구석에 가서 확인해보자. 그래서 저는 딸의 손을 붙잡고 다시 남자의 집으로 득달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귀찮다는 듯 문을 열어준 남자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네, 맞아요. 우리가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저희가 시킨 게 아니라 민수가 먼저 원한 거예요. 아무리 눈치를 줘도 성은이가 못 알아듣는 것 같고 헤어지자고 했는데 자꾸 연락한다고 난감해하길래 저희가 나선 겁니다. 뭐요? 아니, 약혼을 하네 어쩌네 애 마음을 흔들어 놓더니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전 너무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상대가 콧방귀를 끼며 환장할 소리라더군요. 사실 이 결혼이 맞는 건지 고민이 많았어요. 솔직히 우리 민수에 비해서 성은이가 너무 기우는 건 사실 아닙니까? 기울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두 애들이 어디 하루 이틀 만났습니까? 근데 갑자기 기울다니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구실까? 성은이가 아버님 닮아 말귀를 못 알아듣는군요. 까놓고 말해서 우리 민수는 대기업에 들어가 1등 신랑감 된 지 오래입니다. 근데 성은이는 코딱지만한 출판사에 들어갔다니 그런 두 애가 격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아버님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기에 두고 볼 생각이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그러더군요. 경비원 일하시는 거 봤다고. 허, 그래서요. 제가 경비원이라 이 댁에 무슨 패기치는 거 있습니까? 전 오히려 민수 등록금이랑 용돈까지 대줬습니다. 어머, 그깟 푼돈 좀 내놓고 지금 생색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막말로 우리 민수가 돈 빌려달라고 했습니까? 그쪽에서 민수 잡고 싶으니까 없는 형편에 등록금까지 빌려주면서 잘 보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자 남자의 어머니는 더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죠. 이건 뭐 좋게 봐주려고 해도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 말이죠. 직업별로야 형편 기울어 거기다 친정엄마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원래 딸을 데려올 땐 그 엄마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친정엄마가 딸한테 미치는 영향이 큰 거죠. 근데 성은이는 엄마가 어떤 분인지 저희가 알 게 뭡니까? 지금 말씀 다 하셨습니까? 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굽실거리며 두 아이를 결혼시키자고 하던 사람과 그런 막말을 내뱉는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같이 치솟는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딸이 제 손을 잡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를 내치시는 거고 민수 오빠도 헤어지길 원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가 빌려드린 등록금 갚아달라고 하면 그것도 싫다고 하실 거죠? 뭐? 아니 막말로 차용증을 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 빌렸다는 증거가 있니? 그 말에 딸이 실망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정말 예상에서 어긋나질 않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부로 민수 오빠랑 깨끗이 헤어지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딱 붙들어 매시고 오빠한테도 그렇게 전해주세요.
아빠, 이만 가요. 저는 딸 남자친구의 부모님 행동에도 놀랐지만 너무나 단호한 딸의 모습에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내내 말을 걸지 못하다가 집에 도착해서야 조심스럽게 물었죠. 성은아,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내가 괜한 거짓말을 해서. 근데 너 정말 이대로 민수랑 헤어져도 괜찮은 거야? 아니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정말 잘하셨어요. 아빠 아니었으면 저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잖아요. 그런 집구석에 그런 남자 믿고 시집까지 갔다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딸의 말에 저는 안심이 되면서도 가슴이 저려왔어요. 성은아, 아빠한텐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 아빠, 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요. 그래도 이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할래요. 그러면서 흐느껴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은 비수가 꽂힌 듯 아프고 쑤셨습니다. 하지만 딸은 최대한 상처를 빨리 씻어내고 씩씩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론 어릴 때 아비를 걱정해주던 야무진 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기분도 들어 뭉클했네요. 파혼이 결정되고 한 달이 지나자 딸의 마음도 어느 정도 정리된 듯 보였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가끔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 가슴이 미어지긴 했지만 그것도 다 헤어지는 과정이라고 여기며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래서 그 망할 집구석의 인간들을 저와 딸의 기억에서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입맛 없어하는 딸을 위해 저녁을 포장해 가기로 마음먹었네요. 그래서 제 건물에 새로 개업한 횟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런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니, 경비에서 얼마나 번다고 이런 강남 횟집을 드나들어요? 그냥 수산시장에서 떠리로 사다 드시지.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딸의 남자친구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경비 옷을 입고 있을 때도 그 건물 횟집에서 약속이 있다고 했던 게 떠오르더군요. 저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나 보군요. 근데 남이야 회를 먹든 말든 상관하지 마시고 볼 일이나 보시죠. 피차 반갑게 인사 나눌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 그건 그런데 사실 이 횟집이 저랑 친한 친구가 운영하는 곳이라서요. 전 앞으로도 여기 자주 드나들 것 같은데 이왕이면 그쪽이 다른 데로 가시면 좋겠어서요. 뭐 워낙 가격대가 있는 곳이라 자주 오시지도 못하겠지만요. 그 말에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보자 하니까 선을 넘어도 너무 넘는군요. 사실 전 이 건물 경비원이 아니라 그때였어요. 더는 참기 어려워진 제가 신분을 밝히려 할 때 누군가 나타나 이렇게 외쳤네요. 아니, 사장님이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그 사람은 남자 아버지의 친구라던 횟집 주인이었어요. 아, 유 사장님, 장사는 어떠신가요? 제 딸이 회를 좋아해서 좀 포장해 가려고 왔습니다. 아이, 그러셨어요? 건물주 따님이 드신다니 오늘 제가 아주 최고급 도무로 대접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우럭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저희의 대화를 멀뚱멀뚱 듣고 있던 남자의 아버지는 건물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건물주? 아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경비가 아니고. 뭐? 경비라니? 이분은 여기 말고 다른 지역에도 건물이 2개나 더 있고 회사도 운영하시는 분인데 도대체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야? 횟집 사장이 절 소개하자 남자의 아버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내가 그날 분명히 경비 옷 입고 있는 걸 봤는데... 아, 그 사장님이 경비실에 있는 걸 좋아하신다더니 그게 사실이었나 보군요. 직원들 아프거나 급한 일 있으면 대신 일도 해주신다면서요? 그 물음에 제가 입꼬리를 올리며 답했네요. 네, 전 누구랑 다르게 직업에 귀천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고 경비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유, 역시 듣던 대로 훌륭하십니다. 저와 횟집 사장은 웃으며 얘기했지만 곁에서 이 대화를 듣던 남자의 아버지는 얼굴이 점점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럼 정말 이 사람, 아니 이분이 이 건물 주인이란 말이야? 그렇소. 내가 다시 인사드리지. 나 이 건물 건물주이자 성은이 아빠 김만식이요.
그러자 상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절 바라보더니 더듬거리며 외쳤습니다. 당신이 건물주라고요? 그럼 왜 그걸 숨긴 겁니까? 왜 굳이 경비원 행세를? 남자의 목소리엔 당황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그땐 별 생각 없었는데 이제야 내가 왜 그랬는지 정확히 알겠네요. 아마 죽은 애 엄마가 딸의 남자친구가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보라고 그렇게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남자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횟집 사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가게에 똥파리가 많이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저 비위가 약해서 오늘은 음식을 사가기가 어렵겠네요. 다음엔 사람 좀 가려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만남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을 밝히고 나니 한편으론 후련한 마음도 들더군요. 제가 건물주라는 말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고소한 기분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딸에게 말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다시 연락해 올지도 몰라. 그래도 아빤 이제 네가 더는 그런 양심 없는 인간들한테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세상 물정 모르던 예전의 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딸은 힘차게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헌데 아니나 다를까 횟집 사건이 있고 그 다음날 저녁 저희 집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더군요. 바로 딸의 전 남자친구와 그 부모들이었어요. 저는 말을 섞는 게 내키지 않아 돌아가라고 했지만 그들은 비굴할 만큼 납죽 엎드리며 사과를 받아달라고 했죠. 남자의 어머니는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희가 그때 했던 말은 전부 잊어주세요. 사실 민수는 성은이를 한결같이 좋아했는데 저희가 아들 걱정을 과하게 하는 바람에 성은이같이 귀한 애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남자의 아버지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저흰 정말 사돈어른이 경비원인 줄로만 알았어요. 넉넉하지 못한 집에 태어나 고생하며 자란 아들이 이 결혼말은 부잣집 딸이랑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그 뒤로 쭈뼛거리며 딸의 남자친구도 나타나 긴장이 가득 담긴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성은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무리 부모님이 완강하셔도 절대 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미안하다. 하지만 그런 사과를 받는 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나서기도 전에 먼저 당당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님이 막는다고 3년 넘게 사귄 사람한테 문자로 이별 통보하는 게 말이 돼? 그 말에 남자가 잠시 숨을 고른 뒤 애타는 표정으로 딸을 붙잡으며 대답했어요. 성은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너 이대로 나 잊을 수 있어? 우리가 같이 보낸 시간이 얼만데 이렇게 헤어질 순 없어. 하지만 딸은 그 말을 들은 후 전 남자친구를 한 번 더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난 더 이상 오빠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어. 지금 이러는 것도 전혀 진심으로 느껴지지가 않거든? 괜한 헛수고 그만하고 돌아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무슨 사랑이야. 딸의 말에 결국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 부모도 고개 숙인 채 아들을 따라 나섰죠. 그렇게 딸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뒤로는 저도 딸도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고 모든 걸 다 잊으려고 했어요. 어차피 지난 인연에 미련 갖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전해 들은 소식은 그런 저조차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을 먹다 말고 핸드폰을 받은 딸은 몇 마디를 나누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초간 침묵이 흐른 뒤 딸이 다시 말을 이어갔네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민수 오빠가? 그러더니 딸은 전화를 끊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절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민수 오빠가 나랑 사귀는 동안에도 다른 여자들하고 선을 보고 있었대요.
조건 좋고 직업 좋은 여자들을 소개받아서 매일 그 여자들 만나고 다니느라 나한테 바쁘다고 한 건가 봐. 나만 그걸 몰랐어요. 대학 동기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데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딸은 배신감으로 이를 갈며 밤잠을 설치는 것 같더군요. 저 역시 부하가 치밀어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 오랜만이지? 내가 술 생각이 나는데 지금 좀 만날 수 있겠나? 그러자 친구는 흔쾌히 제 청을 들어주어 조촐한 술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술이라도 마시며 속상한 마음을 털어내고 싶었거든요. 그 친구는 한때 회사가 망할 위기까지 갔었지만 제 도움을 받고 재기에 성공해 결국 회사를 대기업으로 키워낸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평소처럼 술집에 마주 앉아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네요. 저도 모르게 안색이 안 좋았는지 친구가 먼저 이렇게 묻더군요. 혹시 무슨 일 있어? 얼굴에 무슨 군심이 그렇게 많어? 그래, 자네 눈은 속일 수가 없구만. 솔직히 내 딸이 얼마 전에 파혼했어. 뭐 파혼? 아니 딸이 약혼이라도 했었던 거야? 그런 건 아니지만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에 다 인사드렸으니 파혼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야. 애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걸 보는 나도 여간 속상한 게 아니거든. 아니 성훈이같이 착하고 야무진 애를 도대체 어떤 인간이 놓쳤어? 그 인간 말은 하지도 말게. 내가 대학 때부터 등록금 보태줬는데 내 딸 몰래 선을 보고 다닌 자식이야. 그래놓고 미안한 기색도 없이 뻔뻔하게 문자로 헤어지자고 통보나 하고. 뭐라고? 이런 남자 망신 다 시키는 인간이 있나? 그런 인간 말종 같은 자식을 도대체 어디서 만난 거야? 대학에서 만났지. 사실 그 자식이 지금 자네 회사 다니고 있어. 뭐? 그게 정말이야? 이름이 뭔지 말해주게. 그런 기본적인 인성도 갖추지 못한 인간이 우리 회사에 다니고 있다니 내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전에 예전 내 회사가 휘청거린 게 왜 그런 건지 잊지 않았지? 바로 양심 없는 직원들이 오랜 시간 개발한 우리 회사 기밀을 경쟁 중국 업체에 팔아먹어서야. 그때 내가 다짐하지 않았나? 거짓말 잘하고 남 속이기 좋아하는 얍삽한 인간은 절대 우리 회사에 들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는 딸의 전 남자친구 이름 석자를 분명하게 또박또박 말해줬습니다. 사실 저는 그 친구에게 대놓고 남자를 해고하라고 말은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친구라면 자신의 회사를 위해서도 오랜 친구인 저를 위해서도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몇 달 뒤에 들은 소식은 문제의 그 인간이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다는 소식이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이나마 한이 풀리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후 딸의 전 남자친구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직장을 잃고 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됐다네요. 그러다 결국 알코올 치료센터에까지 가게 됐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부잣집 딸이 바로 제 딸이었음을 알게 된 후 원통함에 잠도 이루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일이 그렇게 흘러가자 남자의 아버지도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것만 믿고 돈을 흥청망청 쓰던 그 부모들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지긴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이 그렇게 업신여기던 경비원 면접까지 보러 다니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남자의 아버지는 보기 좋게 면접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사실 그때 경비원을 모집한 게 바로 저희 회사였고 저도 면접장을 둘러보러 갔었거든요. 아니 당신이 왜 여기 면접을 보러 왔지? 남자의 아버지를 본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잠시 침묵하다 매달리듯 이렇게 말했죠. 저희 경비원 일 꼭 하고 싶습니다. 다른 곳에선 이미 다 떨어졌고 이제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왔으니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전 그에게 기회를 줄 생각이 없었죠. 그 후 일자리를 얻지 못한 남자의 아버지는 결국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했고 매일 힘든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남자의 어머니 역시 아들의 치료비를 대기 위해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저희 딸은 그동안의 아픔을 조금씩 떨쳐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유학을 결심한 거죠. 그동안의 아픈 기억을 모두 잊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딸이 떠나는 게 못내 아쉬웠지만 최대한 서운함을 숨긴 채 응원해줬습니다. 딸이 떠난 후 저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딸이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기를 빌고 또 빌었죠. 딸이 유학을 떠나고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묵묵히 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저는 또다시 경비원 복장을 입게 됐습니다. 막내딸을 시집 보낸다는 경비원을 대신해 또 제가 그 일을 맡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부터 정문 앞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더니 무릎이 꺾이며 그대로 주저앉았고 시야가 흐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군요. 하지만 놀란 주변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구경만 할 뿐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다급하게 달려와 저를 부축하더군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러더니 저를 등에 업다시피 하고 택시를 잡아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숨이 가쁘고 정신이 아득했지만 그 청년의 따뜻한 손만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네요. 아저씨 혹시 연락할 가족은 없으세요? 난 괜찮네. 딸이 있지만 지금은 멀리 있어서. 그 말을 들은 청년은 그냥 떠나지 않고 끝까지 병원에 남아 의사에게 제 상태를 묻고 퇴원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줬습니다. 저는 말로는 다 못할 고마움을 전하며 청년과 인사했죠. 그런데 며칠 뒤 그 청년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뒤로 자꾸 아저씨 생각이 나서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가끔 놀러와서 아저씨 괜찮으신 모습 좀 확인해도 될까요?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토록 많은 이들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마음으로 다가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남자는 제가 경비 옷을 입고 있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 청년의 부모님 역시 정직하고 성실한 분들이시더군요. 저는 그 인연을 놓치지 않고 딸이 돌아왔을 때 청년을 소개했어요. 그 결과 딸은 제가 은인으로 생각하는 남자와 결혼을 앞두게 됐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조용히 딸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딸의 웃는 모습 속에서 저의 온전한 행복이 피어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사연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도 가족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길 빌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